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저주받은 마리아 안토니아는 대대로 이어진 근친혼의 산물이었습니다. 불과 16살에 그녀는 차갑고 사랑없는 결혼에 갇혔고 이어지는 비극적인 임신들에 시달렸습니다. 불행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불운도 그녀의 발걸음마다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명에 저주받은 걸까요? 아니면 더 사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걸까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는 1669년 1월 18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있는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던 레오폴트 1세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페인의 마르가리타 테레사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마리아 안토니아의 부모님 두 분 모두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왕조는 전쟁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혼과 약간의 행운 덕분에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모두에서 왕실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1500년대 초부터 서로 결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지키려는 그들의 집착은 훨씬 더 뒤틀린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먼 친척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도를 넘었습니다. 육촌, 사촌, 심지어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근친혼을 반복한 결과가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번의 불운한 결혼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세대에 걸친 삼촌과 조카의 결혼이 반복된 결과였고 이는 왕조의 유전적 퇴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물론 그녀의 부모도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다소 불안하게도 그녀의 어머니 마가렛 테레사는 남편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아 안토니아가 역사상 가장 근친혼이 심한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악명 높은 삼촌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마저 능가했습니다. 그녀의 근친 교백의 수는 너무 높아서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도 더 심한 근친혼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도 카를로스 2세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가족의 집착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적적으로 마리아 안토니아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극심한 근친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외였을 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심각한 근친혼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였던 그녀는 유일하게 유아기를 넘겨 살아남았으며 이는 수세기에 걸친 근친혼으로 인해 혈통이 약해진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의 첫째 아들 페르디난드는 마리아 안토니아가 태어나기 1년 전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두 아이 존과 마리아 안나가 1670년과 1672년에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이 모두 태어난 지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어머니 마그렛 테레사 역시 허약하고 병약한 여성이었는데 1673년 3월에 겨우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간의 근친혼이 영향을 미쳤고 이전의 많은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처럼 그녀 역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겨우 4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부모의 깊은 근친혼에서 태어난 유일한 생존 자녀로서 갑자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재혼해 아들을 얻기 전까지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잠재적 상속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여성 통치자가 없었고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레오폴트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다면 귀족들은 여성 통치자를 받아들일까요? 오스트리아가 혼란에 빠질까요? 그리고 마리아 안토니아는 오스트리아의 잠재적인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 왕위 계승자로서도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불안정한 왕조 중 하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역대 합스부르크 가문 중 가장 근친혼이 심했던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녀의 삼촌인 카를로스, 즉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몸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할 정도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지적장애와 뼈의 변형으로 거의 걷지도 못했으며 몸이 너무 빨리 노화되어 조기 치매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특징은 괴물 같은 합스부르크 턱이었는데 그 턱은 너무 심하게 변형되어 음식을 거의 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네 번째 생일을 맞기 직전인 1665년에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서 통치할 수 없었고 항상 그의 대신 통치할 조언자들과 대리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궁정에서는 끊임없이 후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673년 3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녀의 삼촌인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겨우 11살이었지만 카를로스의 허약한 건강과 심각한 장애로 인해 그가 과연 자식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는 사실상 차기 스페인 여왕이 되었고 스페인 왕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 걸친 광대한 제국을 상속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마리아 안토니아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빈 궁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언젠가 그녀가 카를로스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선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젊을 때 여러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했으며 이는 왕족들에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그림들을 그녀의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으며 유럽 전역과 스페인에 보내 그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녀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필요했습니다. 만약 비엔나에 스페인 왕위의 남성 후계자가 있었다면 이런 선전 활동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통치에 대한 두려움은 깊었고 여성이 스페인의 광대한 제국을 상속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유럽 각국의 궁정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비엔나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폭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이 그녀의 운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녀는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정의 격식 속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공주답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당시 왕족 여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라틴어, 프랑스어, 음악, 인문주의 기본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조용하고 진지하지만 지적이고 품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삶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는 새어머니가 자주 바뀌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레오폴트는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펠리치타스 대공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티롤 분파 출신이자 레오폴트의 육촌이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새어머니와 좋은 관계,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지만 그녀 역시 1676년에 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오폴트는 그 후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독일 귀족이자 그의 육촌인 노이부르크의 엘레오노레 막달레네였습니다. 그녀와 레오폴트는 10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마리아 안토니아는 거의 매년 새로운 이복 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1678년에 이 세 번째 결혼에서 요제프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마침내 레오폴트의 자기를 이을 남성 후계자가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마리아 안토니아는 오직 스페인 왕위의 상속인일 뿐이었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녀가 마드리드에서 카를로스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직접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합스부르크 왕자이자 스페인 왕위를 주장할 완벽한 남성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늘 전략가였던 그는 마리아 안토니아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미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후계자가 태어나면 스페인을 영원히 그들의 혈통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 레오폴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6살 난 딸 마리아 안토니아를 그녀의 삼촌이자 13살인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근친혼으로 악명 높은 가문에서도 이 결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삼촌과 조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는 아직 사춘기도 시작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6년에 그들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12월에는 대리 결혼식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해에 카를로스는 레오폴트에게 자신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스페인에는 후계자가 필요했고 그의 조카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카를로스 2세는 1679년에 마리루이즈 도를레앙과 결혼했고 이로써 마리아 안토니아가 스페인 왕비가 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1675년에 겨우 9살의 나이로 자기를 물려받은 어린 사보이 공작 빅토르 아마데우스 2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685년에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녀의 육촌인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16살 에빈을 떠나 위넨에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시밀리안은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브뤼셀에서 보냈습니다. 미넨과 브뤼셀에서 마리아 안토니아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혼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시밀리안은 그녀보다 몇 살만 더 많았고 둘은 먼 친척 관계여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사교적인 외향인이었고 그녀는 공부를 좋아하는 내향인으로 궁정의식을 싫어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종종 그녀를 무시했고 한 동시대인은 그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뚤어진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어린 아내를 배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정부를 대놓고 데리고 다녔으며 마리아 안토니아는 강제로 맺어진 차갑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외도한 남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신의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근친혼을 반복한 조상들처럼 그녀 역시 임신의 어려움을 겪었고 1689년과 1690년에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잃었습니다. 1691년 마리아 안토니아는 더는 견디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막시밀리안의 모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외도한 남편을 뒤로한 채 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692년 10월 모든 역경을 딛고 그녀는 건강한 아들 요제프 페르디난트 폰 바이에른을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궁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계자 요제프 페르디난트의 탄생에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은 어머니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산후 감염을 앓았는데 오늘날에는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는 그런 구원이 없었습니다. 몸이 감염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감염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의 열은 계속해서 심해졌고 그녀의 기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2월 이 되자 그녀가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692년 크리스마스 이브 겨우 23세의 나이 로마리아 안토니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 아들인 요제프 페르디난트를 남기고 떠났고 그는 스페인 미래의 연약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미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죽음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녀의 삼촌인 찰스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건강 상태도 매우 나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1690년대 내내 그가 매년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그는 1700년 말까지 힘겹게 버텼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사망 후 몇 년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스페인 왕위와 그 제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리아 안토니아의 아들인 어린 요제프 페르디난트가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저 그런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621년부터 166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던 펠리페 4세의 증손자였기 때문에 그의 혈통은 쇠퇴해가는 스페인 왕조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궁정의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찰스가 죽었을 때 그를 계승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 가문도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필리프 4세의 딸 마리아 테레사는 1660년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와 결혼했으며 이 결혼으로 많은 자녀와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손주들 중에는 필립이라는 손형이 있었는데 그는 17세기 초에 스페인을 통치했던 필리프 3세의 증손자였습니다. 비극이 아니었다면 그는 완전히 주목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699년 마리아 안토니아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인 요제프 페르디난트는 그 시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위 계승권은 무너졌고 그들은 야망을 레오폴트의 어린 아들 중 한 명인 카를로스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곧 스페인의 광대한 제국을 두고 새로운 경쟁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1700년 11월 1일 카를로스 2세 왕이 결국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임종을 앞둔 카를로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프랑스 후보인 펠리페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스페인이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유럽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 달 만에 유럽 대륙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1년에 참혹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거의 모든 주요 유럽 열강이 참여한 13년에 걸친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측 후보가 승리하여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는 하나의 왕관 아래 통합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벨기에, 밀라노, 나폴리, 사르데네를 포함한 스페인의 광대한 유럽 영토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나,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왕위 계승은 훨씬 덜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합스부르크가에서 가장 근친혼의 영향이 컸던 마리아 안토니아에 관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영상 올리면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